근데 이게 생각보다 꽤나 흔한 기질인데요. 전 세계 한 15에서 20% 정도, 많게는 25%까지도 이런 기질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을 때 약간 까칠거리는 게 있거나 뒤에 상표 달려있는 것 같은 걸 못 견뎌요. 타인과 감정을 나누는 대화를 많이 하면은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상대가 사용한다 라고 느끼게 되는 경우도 조금 더 빨리 지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는 HSP라고 하죠. 영어로는 Highly Sensitive Person 이라고 하는 예민한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얘기를 딱 들으신 순간에 이거 난데?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진료실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듣다 보면은 참 많은 분들께서 나 예민하다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객관적인 기준에서 예민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일상생활에서는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최근 떠오르는 키워드 중 하나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공식적인 의학 용어는 아니에요. 1990년대부터 심리학자 엘레인 아론이라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좀 파고들면서 여러 이제 논문도 내놓고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개념의 핵심이 감각 처리 민감성이라는 독특한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외부 자극, 예를 들어서 소리나 빛, 다른 사람들의 뭐 반응들, 이런 정서적 자극을 더 깊이 느끼고 더 강렬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동일한 자극이 있을 때 더 쉽게 힘들어하고 자극이 좀 지나치면은 이 지나침에 너무 쉽게 압도당하기도 한다. 그래서 더 쉽게 피곤해지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꽤나 흔한 기질인데요. 전 세계 한 15에서 20% 정도, 많게는 25%까지도 이런 기질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명이나 5명 중에 1명이니까 상당히 좀 많은 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이제 자극에 민감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예민함 자체가 어떤 질환이나 장애는 아니고, 그럼요. 4분의 1에서 5분의 1인데. 그러니까요. 이건 어떤 병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상적인 어떤 기질의 스펙트럼 속에 있는 그런 특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HSP 기질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를 어떻게 치료할까가 답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해하고 관리할 것인지가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이 문화권을 막론하고 예민해라고 하면 부정적 뉘앙스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흔한 기질이고 장점과 단점을 다 각각 가지고 있다. 장점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는 창의성, 그렇죠. 섬세함, 공감 능력 등이 있고요. 근데 이게 단점이 되는 거는 너무 쉽게 좀 소진이 돼서 지칠 수 있다라는 거죠. 쉽게 지치고 우울과 불안에 좀 취약해질 수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하면 장점을 잘 살리고 단점은 좀 보완할 수 있을지 저희가 앞으로 몇 편에 걸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HSP는 공식적인 분류는 아니지만 몇 가지 유형으로 좀 분류가 될 수 있다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내향형 HSP가 있고 외향형 HSP가 있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HSP다, 예민하다라고 하면은 내향적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혼자 있는 거를 또 좋아하고 자극을 회피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한 30% 정도는 외향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이 외향형 HSP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외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감정적인 자극들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받는다라는 특성이 있고요. 딱 너네요. 네, 제가 사람은 좋아하죠. 네, 사람 좋아하고 만나는 것도 좋아합니다만 조금 더 빨리 지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내향형 HSP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좋아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충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거죠. 조금 더 전형적인 타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HSP면서 동시에 HSS가 있다고 해요. High Sensation Seeker라고 하는데 자극을 되게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한 동시에 자극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자기 안에서 모순되면서 스스로 더 힘들어지게 하는 건데 이것도 엘레인 아론 박사가 일부 저술에서 이제 언급한 유형이고요. 맞습니다. 예민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험이나 모험, 자극 추구를 좋아하는 성향이어서 새로움을 좋아하면를 동시에 빠르게 과부하가 온다. 좀 힘들긴 하겠죠. 이거는 제가 예전에 했던 경험들이 하나 떠오르는데 번지점프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동시에 번지점프를 했을 때 내가 이거를 잘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어떤 걱정이 많이 드는 거죠. 결국에 뛰기는 한 번에 뛰었는데
그 과정이 지금 이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더 납득이 되네요. 저는 굉장히 무던하지만 네. 번지점프는 뭐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1도 없어가지고 근처에도 안 가봤거든요. 그쵸. 이런 식으로 좀 흔히들 생각하는 이미지와 다를 수 있는 거죠. 무던한 사람들은 그냥 막 가서 하지 않을까? 별거 아니야 라고 하고 쉽게 할 것 같은데 아예 이런 부분에 이제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동시에 예민하고 뭔가 걱정이 많지만 이런 어떤 자극, 스릴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타입일 수 있는 사람들이 거죠. 그럼 너 되게 예민한 거 아니야. 진짜 예민한 사람도 하지도 못해 라고 하지만 그런 게 꼭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또 다른 이제 I형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감정 처리 방식에 따른 구분이 있습니다. 예민함이 감정적인 공감, 이입 이런 것들로 크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어떤 인지적인 측면에서 과하게 생각하는 것들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감정 반응이 크게 일어나는 사람, 슬픔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겠고, 이 이야기를 두 번, 세 번 곱씹으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의도들을 파악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맞아요. 이거 진료실에서 만난 예민한 사람들 떠올려봐도 분명히 갈립니다. 그 안에서 어떤 게 더 우세한지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을 이 HSP, 매우 예민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기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레인 아론 박사가 HSP를 체크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23가지 문항을 고안을 했는데요.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김지호 선생님은 몇 개가 해당이 되십니까? 근데 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해당되는 게 없어. 거의 없어요. 뭐 일정이 빡빡하면 긴장 스트레스가 크게 쌓여서 휴식이 필수적이다. 이런 것도 해당 안 돼요? 휴식 뭐 일부러 가진 타입이 아니죠. 갑작스런 변화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안해진다. 별로 불안해질 데가 없죠. 무던의 아이콘이네요. 근데 되게 기질적인 거예요. 저희 첫째도 저랑 되게 비슷해가지고 아, 그래요? 굉장히 무던해요. 뭐 말하면은 다 좋지?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네. 둘째는 딱 뭐가 있는데 저는 좀 해당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0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 16개 정도? 그렇구나. 제가 그래도 비교적 오동훈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별 해당 안 되는 게 없어. 제가 16개라니까요. 네. 16개로 해주세요. 근데 16개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생각이 많아서 그래 지금. 내가 22개라고 하면은 나한테 진료받는 환자들이 이상하게 보면 어쩌지? 어떻게 알았지? 진짜?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절반 이상, 12개 이상이 그렇다라고 답했다라고 하면은 HSP 기질을 상대적으로 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해요. 거듭 말하지만 이게 좋고 나쁨을 가리는 게 아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노멀 레인지에서 제가 더 벗어나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은 HSP가 실제로 일상생활에선 좀 어떤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을지를 얘기를 좀 드려보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게 감각적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빛이나 소리, 냄새, 촉각 등등에 빠르게 피로하고 좀 더 힘들어합니다. 저희 집 아이 둘이 다 기질이 다른데 첫째는 옷 뭘 입어도 신경을 안 쓰는데 둘째는 입을 때 약간 까칠거리는 게 있거나 뒤에 상표 달려있는 것 같은 건 못 견뎌요. 이런 게 확실히 타고난 기질이 좀 다르거든요. 그 펑셔널 MRI, 기능성 MRI를 찍어보면은 시각 피질, 청각 피질 등이 이런 사람들은 자극에 더 예민하게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죠. 이 사람들이 그냥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뇌에서 그런 부분이 더 민감하게 나오는 거고요. 둘에서 저희 아이들 둘이 같이 뭐 그림을 그리거나 뭘 만들어도 둘째께 더 화려하고 더 뭔가 눈에 띄고 예쁘고 특색을 잘 잡아내기는 해요. 실제로. 색깔이나 이런 것도 저는 미술이나 있겠네요. 음악 꽝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으로 발휘된다면 어떤 예술성으로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보나 어떤 감정적인 자극들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깊게 처리한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다른 사람들의 뭐 표정이나 말투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듣고 이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조금 더 깊게 처리를 한다. 심층적으로 분석을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뇌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는데 전전두 피질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해마, 우리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의 활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건 역시 뭐 뛰어난 통찰력, 우리가 있는 그대로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캐치할 수 있는 이런 장점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감정적 반응에도 예민하고 강렬하게 느끼고 오래 지속됩니다. 기쁨, 슬픔, 분노 등의 감정이 쉽게 잊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 역시 뇌과학적으로 좀 입증이 되어 있는데, 감정을 느끼는 부위인 이 편도체, 아미그달라라는 곳이 부정적인 자극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외부 스트레스에 좀 취약하다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도 좀 이어지는 영역일 수 있겠는데요. 공감 능력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뛰어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것 역시 거울 뉴런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뇌에 이런 공감을 담당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하거나 감정을 표현할 때 있어서 내가 그걸 직접 하지 않아도 마치 내가 그걸 직접 하는 것처럼 뇌가 활성화되는 신경학적 기전을 얘기를 하는데요. HSP 기질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거울 뉴런 시스템에 해당하는 부위, 그리고 이제 축두 두정 접합부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의도나 생각을 파악할 때 활성화가 되는 부위가 감정 자극을 받았을 때 더 빠르게 활성이 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 이런 분들은 타인과 감정을 나누는 대화를 많이 하면은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상대가 사용한다라고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더 크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느끼고 있는 분들에게 네.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거는 그분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따라서 우리가 각각 다 기질을 인정하고 다른 식의 가이드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맞다틀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은 HSP, Highly Sensitive Person, 매우 예민한 사람들에 대한 개론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HSP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러니까 실제 인물들은 이제 이런 HSP적인 특성들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 예정이고요. 또 이런 기질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받아들이고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말씀을 드려볼 예정입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겨우 16개 가지고 예민하다, 그건 예민함 축에도 끼지 못한다,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혹은 나 예민함으로 너무 힘들다, 나도 이거 잘 관리하는 방법을 찾고 싶다라는 분들은 저희가 같이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사연을 다룰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 채널에 직접 모시고 그 예민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자막에 나오는 이 메일 주소로 많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뭐 괜찮아, 아무거나 먹자 라고 하는 경우들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저 사람이 뭔가 먹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내가 좀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때문에 본인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고 눌러서 참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HSP, Highly Sensitive Person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여기에 공감을 하고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댓글에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무던하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고요. 감정 변화가 크지 않고 차분해 보인다는 평을 듣습니다. 그런데 HSP 체크리스트는 확실히 HSP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HSP는 외부 자극, 어떤 감정들에 이제 깊이 반응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민감해 보일 수 있는데, 정말로 이제 눈에 잘 띄지 않거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의 어떤 HSP 기질을 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영상에서는 좀 해보려고 합니다. HSP들이 이렇게 무던한 사람으로 보이는 이제 이유를 보면은 크게는 어쨌든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남을 힘들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저도 그냥 뭐 괜찮아, 아무거나 먹자 라고 하는 경우들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럴 땐 두 가지 마음인 것 같은데, 하나는 저 사람이 뭔가 먹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내가 좀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고, 하나는 뭔가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서 그 결정을 좀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HSP가 생각이 많고 감정이 반응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인 사람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인 사람도 있고, 동훈이 지금 말한 거에 둘 다 노가 있어요.
예, 감정적으로도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지치기도 하고 또 상대방 입장에서 공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혹시 좀 상처받으면 어떠지? 더 많은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거고.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뭐 아무거나 다 괜찮아 라고 했을 때 그래 너는 진짜 뭐 먹는 거에 있어서 좀 무던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쟤는 동훈이는 항상 다 좋다고 하던데? 그래서 동훈이 의견을 앞으로 안 물어보고 동훈이한테 일 다 시키고 이러면은 그 관계는 네, 오래 가기는 좀 어렵겠죠. 네. 네. 두 분이 저의 기질을 잘 알아주신 덕분에 저희가 아직까지는 네, 이렇게 잘 봉합이 돼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HSP 분들 보면은 상대방의 어떤 그런 미묘한 변화들을 굉장히 잘 캐치하시잖아요. 운을 좀 띄었는데 이 사람의 그런 표정 변화가 뭔가 좀 부정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그걸 또 캐치해서 이 얘기하면 안 되지 라고 해서 얘기를 하다가도 좀 닿는 경우들도 있어요. 두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표정이 좀 졸린 게 많잖아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근데 얘기하시던 분께서 먼저 선생님 피곤한가? 선생님 그 얘기들 맞아요. 진짜 많이 하세요. 맞아요. 선생님 이거 맞아요. 듣기 싫은가? 근데 그런 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조금 예민한 성향들을 가지시다 그쵸. 보니까 이런 어떤 표정 변화나 뭐 평상시에 말투랑 좀 다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더 좀 기민하게 캐치를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죠. 여러 가지 가능성에 내가 대해서. 지난 시간에 뭐 말 잘못하고 한 것 때문에 선생님이 아직까지 기분이 이런가? 근데 사실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듣고 있었는데 들으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 속에서 뭔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생각이 이미 과거로 많이 흘러간 거죠. 이 HSP인 분들이 그 루미네이션이라고 하죠. 반추의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곱씹는 건데 사실은 계속해서 생각이 조금 엇나간 방향으로 이어지기가 쉬운 거죠.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자책을 하게 되고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또 두 번째로는 남들로부터 그렇게 예민하고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던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너는 되게 감정 기복이 없다, 무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HSP이신 분들은 정말로 이렇게 감정 기복이 없어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역시나 감정 기복이 사실은 속에는 있는데 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정말로 어떤 일을 겪었을 때 별로 감정이 동요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 내면에서는 많이 출렁출렁 거리지만 내가 이거를 보여줬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때문에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계시는데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예민하다는 게 좀 부정적 뉘앙스가 너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말하면 또 예민해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숨기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정도에는 기복이 생기면 안 되는데 기복이 생겼다? 이걸 너무 마치 약한 사람? 뭔가 좀 부족한 사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거를 또 어릴 때부터 집에서 되게 많이 들어오신 경우가 많아요. 아니 다네는 괜찮다고 하는데 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맞아요. 그렇게 그게- 유별나니? 그치 유별나다라는 것하고 이제 똑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조심을 하게 되고 본인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고 눌러서 참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거 드러내면은 음. 집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날 유별나게 볼 거야. 안 좋아할 거야. 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이 많기 때문에 내가 감정 표현을 했을 때 상대방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핑퐁이 오갈 거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지는 거야, 그 과정이. 그냥 참고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면은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되겠지라는 생각에 눌러서 참게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인사이드 아웃 영화 보시고 진짜 많은 분들이 그 얘기했거든요. 그 마음속에서 막 온갖 시나리오 몇십 번 막 다 쓰여지잖아요. 이거 완전 내 얘기다 얘기하시면서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이 많으니까 나는 너무 피곤하다, 지친다. 근데 결국 그런 시나리오부터 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아예 그냥 표현하지 않는 거. 그쵸, 그냥 참는 거. 참는 거. 그러니까 도훈이가 보면은 깊은 대화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언젠가부터 말이 없어. 지금부터 말이 없는데 우리가 바운더리 밖으로 밀려났거나
아니면은 맨날 피곤하다 그래요. 네, 맞아요. 이게 HSP들의 또 되게 특징이잖아요. 깊은 대화하는 거 사실 좋아하는데 네. 쉽게 지치는 거. 아, 부정할 수 없네요. 진짜. 네. 아, 저는 이렇게 깊은 얘기들, 고민들 이런 것들을 듣는 것도 좋아하고 기회가 되면은 이제 제 얘기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관계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 게 깊이 있는 얘기라는 게 사실은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조금 크리티컬한 부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키가 될 수 있는 그치.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 내가 얘기를 해도 괜찮을까? 라는 어떤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 속에서 좀 지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좀 더 환기시켜야 될 것 같은데 아주 가까운 친구들한테도 못하는 사람들을 엄청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을 못 믿을 만한 이유가 있나? 쪽으로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느끼는 거는 아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냥 예민한 거야. 기질 자체가. 그래서 머릿속에 시나리오들이 엄청 많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걸 다 그냥 피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온오프를 적당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을 텐데 이 HSP이신 분들은 매사에 이 시나리오가 너무 많아서 항상 온 모드인 그쵸. 거죠. 체력적으로 좀 지치는 게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좀 온오프를 할 수 있을까 이거는 다음에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 HSP가 약간은 또 MBTI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MBTI가 나쁘다라기보다는 가둬버리는 거. P니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스스로 좀 제약을 두잖아요. HSP도 나는 HSP니까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조금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HSP라고 해서 사회생활에서 마냥 참기만 하고 마냥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같은 HSP라고 해도 그 사람이 그동안 살면서 학습해온 거 어떤 경험을 했느냐. 그렇죠. 그리고 현재 자신의 자존감 상태 그리고 기질도 다 영역이 있잖아요. 뭐 촉감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도 있고 대인관계에서 예민한 사람이 있고 어디에 따라 다르냐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유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기질적으로 이걸 타고났어. 나는 그냥 대인관계에서 손해만 보면서 살아가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형태인지 정확하게 메타 인지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역시 그냥 트레이닝을 해나가면 분명히 바뀔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예민한 게 꼭 나쁜 게 아니거든요. 예, 장점으로 충분히 승화될 수 있고 누구나 또 어느 정도의 예민함을 가지고 있어야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윤활유처럼 작용을 해가지고 매끄럽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HSP를 나쁘게만 보는 이 세상 인식에 한번 반대 목소리를 내보고자 전국 예민자랑 컨텐츠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번 웃음으로 승화시켜보자 라는 의도인데요. 지금 실제로 여러 지원자분들의 좀 연락이 오고 있어요. 그 중에 인상 깊은 내용이 있어서 일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께서는 HSP는 축복이라고 좀 얘기해 주시기도 했어요. 예민러가 참 피곤하지만 이 피곤함만 잘 다룰 수 있다면 정말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둔해질 거냐 물어보면 노, 지금이 좋아요. 이런 성향이신 분들 보통 눈치들도 빠르실 듯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사 여러 기류 잃는 것도 참 재밌어요. 난 쉽게 피곤하구나 받아들이고 피곤을 잘 다루면 조금은 살기 편해집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참 멋집니다. 멋진 마인드예요. 참 자랑스럽습니다. HSP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런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또 계시다는 게 참 뿌듯하네요. 이 댓글에서도 얘기했듯이 나는 조금 더 예민하고 쉽게 피곤해지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다룰 수 있을지 이게 좀 핵심적인 부분일 것 같고요. 저희가 앞으로 영상을 진행을 하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런 HSP스러운 모습들이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우울증 걸린 이후로 소리에 너무 예민하다. 그래서 층간소음도 너무 힘들다. 근데 이 사회적 고립 역시도 단기간 지속이 되었을 때 HSP와 유사한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트라우마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발생을 했다면 좀 마치 선천적인 HSP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ADHD와 HSP의 관계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댓글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네, 보니까 제일 많은 게 나는 어릴 때 이렇게 예민하지 않았는데 지금 너무 예민해졌다. HSP가 후천적으로도 생길 수 있는 거냐 이런 댓글들이 꽤 있었어요. 맞아요. 이런 거 소개드리고 싶은데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면서 없던 HSP 생기기도 하나요? 미혼 때와 다른 지금 제 모습이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너무 예민해졌어요. 또 이런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묻어내서 육아 난이도 하인 아이라고 했는데요. 20대 중반을 넘어오니까 HSP. 대체 어디서부터 이렇게 된 건지. 네. 일단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HSP는 타고난 선천적인 기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천적인 HSP라는 거는 좀 맞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HSP스러운 모습들이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뇌에서 어떤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첫 번째 뇌의 기관은 편도체죠. 네,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곳인데, 그래서 HSP는 타고나기로 이제 편도체가 좀 과활성화돼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선천적으로는 이 편도체가 민감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조건에 의해서 이 편도체가 과활성화된 경우는 결국 HSP랑 좀 유사한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게 HSP가 그럼 왜 이렇게 민감하냐? 이 민감함이 생존하는데 살아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선천적으로 민감하지 않더라도 후천적으로 이 민감함이 필요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라고 하면 나의 생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그런 위협적인 사건을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트라우마를 한번 겪으면 저게 나한테 위협을 주는 그런 위험한 자극이 아닐까? 저 자극을 내가 받으면 내 생존이 위험해질지도 몰라.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트라우마가 대표적으로 이 편도체를 과활성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봤던 환자분들 중에도 건강검진을 했는데 MRI 이 판독에서 편도체가 좀 크다고 나왔다. 이런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종양이 있거나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트라우마에 많이 노출된 게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맞아요. 뭐 학대를 당했다거나 뭐 학대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부모님에 의해서 정서적인 케어를 충분히 받지 못한 어떤 방임의 경험을 하신 분들, 또 학창 시절에도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잖아요. 따돌림을 당하거나 소외를 당하거나 이런 것들도 이런 이제 편도체의 과활성을 만들 수 있는 심리적인 트라우마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트라우마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렇게 발생을 했다면 사실은 아니지만 너무 어렸을 때의 그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좀 마치 선천적인 HSP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뇌의 변화가 특히 그 만 3세 이전, 그때 트라우마를 많이 받았을 때 좀 나이가 들어서까지 계속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정적인 양육 환경에 장기적으로 계속 노출이 된 경우에도 이제 HSP와 비슷한 어떤 민감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부모가 과도하게 조심스러운 경우, 혹은 이제 완벽주의처럼 작은 결점도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가 굉장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아까 우리 허경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고, 그러면 아이는 그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본인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런 민감한 기질을 발달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제 화낼지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돼 있고 눈치 보고 그 자극들이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부모님이 정서적으로 좀 불안정한 경우들, 정말 안타깝지만 우울증 같은 것들을 심하게 앓고 있어서 감정 기복을 수시로 보이는 경우, 이랬을 때는 아까 김종쌤이 얘기한 것처럼 아이 입장에서는 뭔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아이는 역시나 살아남기 위해서 항상 긴장 모드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엄마가 또 나한테 지금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나? 라는 것들을 디텍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기질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꼭 어린 시절에 이런 트라우마나 아니면 불안정한 양육 환경이 있어야만 이런 예민한 모습이 생길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났는데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계속 노출이 되거나 이제 번아웃이나 우울증이 온 경우에도 예민함으로 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것들을 이제 뇌과학적으로도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편도체와 또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우리 이마 앞쪽에 위치한 부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위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전전두엽도 같이 활성화가 되면서 감정 조절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어떤 자극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편도체가 담당을 한다고 하면은 전전두엽은 뒤늦게 발동이 돼서 아니야 그렇게 놀랄 필요 없어 진정해 라고 이렇게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감정 반응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해요. 근데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 뭐 우울증이나 이런 상황을 포함해서 이런 경우에는 전전두엽하고 편도체 사이의 연결성도 떨어지게 되고 전전두엽의 기능 자체가 또 저하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편도체가 과잉 활성화가 됐을 때 이것들을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할 어떤 존재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많이 듣는 게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우울증 걸린 이후로 소리에 너무 예민하다. 그래서 층간소음도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죠. 이런 이제 만성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번아웃 되고 이럴 때는 자극을 처리하는 그런 필터링 기능이 좀 약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자극에 취약해지고, 네, 그러면서 HSP처럼 좀 보이실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댓글에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면서 없던 HSP가 생기기도 하나요? 가능성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냥 산후 우울증이 생겨서 호르몬 균형이 깨져버려서 예민해지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스트레스 환경에서 계속 노출되고 어쩔 수 없이 예민해질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더 심해져 버릴 수도 있고요. 네, 정상적으로도 그 임신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이 편도체라는 부위가 과활성화됩니다. 우리 아이를 키우려고 그러면 아이가 엥 하고 운다든지, 네, 되게 좀 뭔가 아파 보인다든지 하는 자극에 민감해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도 그러실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가 고립에 대한 영상을 찍었잖아요. 근데 이 사회적 고립 역시도 단기간 지속이 되었을 때 HSP와 유사한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해요. 이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려보자면은 이제 사람은 보통 이제 사회적 동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소속감, 안전감 같은 것들을 굉장히 크게 느낀단 말이죠. 근데 이런 이제 고립 상태가 장기간 지속이 되다 보면은 뇌가 본능적으로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뭔가 위험하거나 불확실한 어떤 상태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본능적인 경계 모드가 활성화되게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도체의 활성화나 이런 이제 뇌의 신경적인 어떤 기전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기전은 이 사람의 뇌 안에 거울 뉴런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우리의 뇌라는 게 어느 정도 자극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줄이는 탈감작이라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반대로 자극이 줄어들게 되면은 작은 자극이라도 캐치를 해가지고 반응을 하려고 하는 민감화의 과정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 사회적 고립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거울 뉴런 시스템이 작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신호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연스럽게 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립에서 벗어나서 사회적인 상황에 재노출이 됐을 때 다른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몸짓 이런 어떤 신호들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뇌가 작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 복귀하는 과정이 또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고립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네. 방금 이제 그 과민화되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너무 많은 감각 자극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또 굉장히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소리나, 네, 빛, 뭐 촉각, 뭐 후각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그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 뇌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상태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네. 저희가 HSP 어떻게 살면 좀 편하실까라는 영상에서도 이런 탈감작 하는 것들이 이런 민감성을 낮출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청각에 민감하면 그런 좀 안정적인 소리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듣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포인트는 안정된 환경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그런 자극에 노출이 되는 건 거죠. 반대로 위협적인 상황,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지 않고 불편하고 뭔가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자극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우리 뇌는 이것들을 계속 경계해야 될 신호들로 생각을 하고 여기 대해서 계속 과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저희가 지금 얘기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공통적으로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을 확 올리고, 그리고 편도체는 과활성화돼서 마치 HSP와 유사한 모습을 보일 수는 있는데, 이거를 타고난 HSP와는 또 구분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걸 왜 구분해야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또 HSP 개념을 접하면서 나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거 역시 타고난 거구나, 어쩔 수 없구나 라고 혹시나 받아들이실까 봐 저는 걱정이 되기도 해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한 트라우마라던가 아니면 나의 불안정한 애착 유형이라던가
아니면 환경의 문제, 우울증 이런 것들은 치료하면은 분명히 지금 나를 힘들게 하던 과도하게 예민한 점들이 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실제로 계속해서 이런 분들을 진료실에서 보고 있고 치료를 통해서 예민함이 줄어드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안정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전해 라고 이제 뭐 스스로도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도 있는 거고, 환경적으로도 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언제 안정감을 느끼나요? 보통 이제 주변이 막혀 있고 내 몸이 따뜻하고 배가 부를 때, 네, 배부르고 등 따스울 때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으로 나를 평소에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좀 이런 민감함을 줄여줄 수 있을 겁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감정이라는 게 사실은 몸이 보내는 어떤 신호들을 뇌가 해석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그런 이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인 감각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내가 어느 순간에 어떤 감각을 느꼈을 때 좀 편안하게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캐치해서 내 몸을 좀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로 만든다면은 우리의 감정 상태도 보다 편안해질 수 있고, 이렇게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HSP와 유사한 어떤 기질들도 좀 더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HSP 후천적으로도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들한테 화를 많이 냅니다. 그런데 낸 뒤에 자책도 좀 많이 해요. 그리고 좀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이가 되게 잘못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눈치를 되게 많이 봐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HSP들은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해요. 회복하기 위해. 그러니까 평상시에 항상 감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만큼은 그 레이더를 조금 꺼놓을 필요가 있고.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HSP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HSP가 이제 현실 세계에도 많이 있지만 영화나 드라마 속 캐릭터에도 참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맞아요.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 HSP가 영화 속 혹은 드라마 속에서 묘사가 되는지 HSP에 해당하는 캐릭터 그쵸. 4인을 뽑고 그 중에서 가장 예민하다고 할 수 있는 캐릭터는 누구인지. 짱구 엄마, 스카이캐슬의 한서진, 셜록 홈즈, 빈센트 반 고흐. 네, 저희가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는 짱구 엄마 복미선 씨와 스카이캐슬 속 한서진. 네. 엄마 대결인 거죠? 네, 엄마 오. 대결이죠. 일단은 우리가 HSP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버럭을 좀 자주 하죠.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표현하자면 감정적 반응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조금 크게 감정 반응이 나타난다. 그리고 또 다양한 상황들, 뭐 집안일이나 이제 짱구 육아나 아니면 집안의 경제적 상황 이런 게 터질 때 뭔가 쉽게 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제 HSP들이 특징적으로 가진 똑같은 스트레스라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강렬하게. 그쵸. 네. 근데 이제 그 짱구 엄마 굉장히 민감하고 스트레스 받지만 예서가 책상 정리 안 할 때도 한서진 미칩니다. 딸이 이제 얘기를 따르지 않으면 격한 반응들이 나오나요? 그렇죠. 통제하려는 예,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죠. 예서가 사실 공부 잘 하잖아요.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잘 안 나오니까 이게 뭐니 예서야. 어떻게 이런 성적을 받아. 근데 예서가 엄마 뭐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라고 그랬더니 우리는 완벽해야 된다고 했잖아. 이미 좋은 성적인데도 이 조금의 이제 부족한 걸 가지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있는 거죠. 자, 또 다른 특성, HSP로 볼 수 있는 부분들 어떤 게 있는지 좀 얘기를 해보죠. HSP들이 이제 보통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 공감 능력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감정에 이입하는 거를 넘어서 약간은 좀 동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타인의 얘기도 굉장히 잘 들어주고 공감도 잘 해주지만 그 얘기를 듣고 같이 그 감정에 좀 전염이 돼가지고 너무 지쳐. 어떻게 이 짱구 엄마의 모습에서도 좀 이런 특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짱구 엄마가 제 가족들한테 화를 많이 냅니다. 그런데 낸 뒤에 자책도 좀 많이 해요. 엄마로서 이러면 안 됐는데 라면서 좀 그런 이제 후회하고, 그리고 좀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이가 되게 잘못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눈치를 되게 많이 봐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런 부분도 조금 민감한. 이 HSP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까지 조금 오버싱킹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잘 사람들은 애가 그냥 장난쳤네 이러고 지나갈 수 있는. 저 사람이 지금 저런 표정을 지었는데 어떤 의도를 가질까? 이런 것들을 조금 과하게 생각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조금 특성일 수 있겠다. 근데 이런 측면에서도 짱구가 워낙 좀 남다르다 보니까 복미선 씨는 이런 특성이 좀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아이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아이들 중에서 이제 통제가 좀 잘 안 되고 행동 문제를 이제 좀 많이 일으키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머님들이 필연적으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은 피드백과 항의와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니까 굉장히 좀 크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이런 특성은 이제 한서진 씨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스카이캐슬 속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학부모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에 예서가 학원에 잘 안 나온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한서진 씨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그런가요? 저희 예서는 항상 열심히 하고 있는데 태연하게 반응을 하지만 돌아서면서 혼잣말을 하죠. 이 사람들 나를 어떻게든 끌어내리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거기에 굉장히 좀 민감하고 곤두서 있는 거죠. 아우 예민해. 근데 어쨌든 저희가 뭐 정해야 되잖아요. 네, 누가 올라갈지. 네. 우리가 하나 둘 셋 하면 이름을 외치는 걸로 네. 하자. 하나 둘 셋. 한서진! 네. 만장일치. 짱구 집안은 시작점이 짱구여가지고 스트레스 받다가 이제 거의 번아웃이 와서 좀 예민해진 거 아닌가 싶고, 그 스카이캐슬 쪽은 한서진 씨가 먼저 예민해서 집안을 다 같이 예민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짱구 엄마가 감정 표현 되게 솔직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HSB이신 분들은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표현 못하고 되게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타인의 감정이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얘기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조금 더 묻어내 보이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라운드입니다. 셜록 보죠. 홈즈. 반대쪽은 빈센트 반 고흐. 되게 잘 뽑아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러면 또 우리 한 번씩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셜록은 그 자극들의 변화 하나하나에 굉장히 예민해요. 환경의 변화, 그 사람의 변화,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뭐 지나가는 사람의 뭔가 옷차림 속의 특성을 가지고서 착착착착 추리를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예민한 관찰력이 없다면은 불가능한 모습이겠죠. 이게 HSP의 뭐 대표적 특징인 감각의 민감성을 딱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정서적으로 좀 민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뜻대로 안 될 때, 어떤 상황들, 어떤 추리나 이런 것들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굉장히 좀 화를 냅니다. 내가 틀렸다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 건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본인만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런 이제 특성도 있잖아요. 자극이 좀 적은 환경이 필요한 거죠. HSP들은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해요. 회복하기 위해. 그러니까 평상시에 항상 감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만큼은 그 레이더를 조금 꺼놓을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은 조용한 환경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에 어떤 자극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이런 레이더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자, 그럼 반대로 고흐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특성들이 HSP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고흐 역시도 그런 감각적인 민감성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고흐의 대표적인 작품들 뭐 있습니까? 해바라기나 뭐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봤을 때 해바라기네. 네. 고흐는 그 해바라기에서 굉장히 어떤 강렬한 색감 같은 것들을 예, 캐치를 한 거겠죠. 맞아, 그런 거죠. 편지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제 나는 자연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나는 그것이 나를 진정시키고 나를 더 잘 이해하게 만든다고 느낀다. 이런 식으로 자연에서 굉장히 큰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HSP 항목을 보시면 자연에서 그런 큰 감동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또 항목에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공감 능력이 좀 지나쳐서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고흐 역시도 주변의 사람들이 가난하면 본인이 힘들어요. 본인이 잘 먹는 거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느끼고. 그래서 초기 작품에 이제 감자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같이 지내는 사람들 그 어려움을 보면서 또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그런 삶의 애환들을 담아내는데 좀 신경을 썼고. 마찬가지로 이제 고흐 같은 경우도 혼자만의 시간을 좀 필요로 했다라는 점이 셜록하고 또 닮아 있는 부분인데, 고흐 같은 경우는 혼자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하면서도 끊임없이 누군가를 또 옆에 두고 싶어하고 연결되고 싶어했다라는 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고흐는 좀 유기불안이 있었죠. 납니다. 맞아요. 편지 내용에 이렇게 있어요. 테오,
네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른다. 네, 너의 지지와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를 거야. 되게 감사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됐을 때 좀 부담스럽죠. 좀 저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셜록보다는 반 고흐가 좀 이 HSP에서는 한 수 위가 아닌가. 둘 다 진짜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HSP가 엄청난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그쵸. 그 장점들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분야가 그냥 예술계잖아요. 네, 고흐는 그냥 증을 했다. 이 감각적인 예민함을 어떤 예술적인 작품들로 승화를 시킨 그쵸. 대표적인 사례다. 셜록하고는 확실히 결정적으로 다른 게 셜록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입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할 것들을 안 하고 억누르고 이런 모습들을 잘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관계에서 오는 그런 예민한 민감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공감 능력이 큰 어떤 HSP와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다르게 느꼈던 게 우리가 셜록을 보면 굉장히 어쨌든 그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거든요. 근데 진짜로 하이 펑셔닝 소시오패스한테 우리가 그렇게 매력 느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셜록이 사실은 핑계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셜록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약간 따뜻한 게 있는데 얘가 머리가 너무 좋고 자기 직업상 그런 거 드러내면은 약점 잡힌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을 가지면 또 본인에게 어쨌든 이 논리적인 사고를 이끌어 나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들을 디나이얼하고 누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스스로 소시오패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디나이얼의 증거일 거고 방어다. 실제로는 타인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셜록 올리나요? 아니요. 자, 어쨌든 또 이번 라운드의 승자는 누구인지 네. 하나, 둘, 셋. 반 고흐. 방어라고 할지라도 잘 숨겼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민한 기질이 조금 덜 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결승전 매치업은 저희 제작진께서 평소에 느끼신 게 좀 많았나 봐요. 반 고흐 vs 스카이캐슬 한서진 네. vs 뇌부자들 오동훈. 네. 이게 진짜 황당하네요, 이거. 네. 부선승으로 좀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결승 올라올만 하죠. 동훈이 네. 일단 잠을 잘 못 자죠. 근데 잠 못 잔다고 다 HSP는 아니잖아요. 동훈이가 기본적으로 그런 아까 자연이나 어떤 미술품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느끼는 그 정도가 큽니다. 일단 미술반 출신이야. 네. 네. 맞아요.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소리라든지 향, 저는 향에 조금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날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자기 전에 향수를 정해가지고 뿌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저희 이거 처음에 책장에 책 꽂을 때 있는데 저랑 지용이 형은 그냥 되는 대로 막 꽂았거든요. 그랬더니 동훈이가 이거 색깔별로 해야 되지. 난 지금 이거 도저히 못 견디겠다. 못 견디겠다. 라면서 다 꽂고 새로 꽂았어요. 뭐 감각적으로 좀 예민한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분에 비해서 제가 조금 더 생각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HSP에 해당하는 이런 특성들이 좀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진짜 이런 부분이 부럽거든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정해야 할 때는 다 동훈이 맡기잖아요. 우리 대할 때 보면 공감 능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뭐 정말 성립이 되는 매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3인의 HSP 후보자 중에서 가장 최강의 후보자는 누구인지 굉장히 떨리네요. 네. 자,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반 고흐! 피디님 지금 어디서 무슨 소리 들렸던 것 같은데. 마음의 소리라고 생각할게요. 네. 실제로 들린 소리라고는 믿을 수가 없네요. 네. 저도 2위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오동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제가 두 분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짱구 엄마나 네, 한서진 씨처럼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들이 좀 때문에? 되지 않았나. 맞다. 그치. 우리 안 만났으면 지금 미술 어떤 거 그리고 있을지 몰라요. 오히려 더 그쪽으로 잘 나갔을 수도 있는데. 좀 아쉽네요. 약간. HSP를 알게 된 이후로는 오히려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민한 눈썰미 덕분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다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실제로 추천드리는 방법인데 하고 계시다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네, 전국에 존재하는 1000만 예민러님들께서 함께 해주시는 전국 예민자랑 대회를 한번 개최해보겠다. 네, 안녕하세요. 뇌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공지를 한번 했었죠.
전국 예민 자랑 대회를 한번 개최해 보겠다. 솔직하고 유쾌한 사연들을 참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국에 존재하는 1000만 예민러님들께서 함께 해주시는 영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 가장 흔한 특성이죠. 일상의 모든 순간이 자극, 또 자극입니다. 아이유 콘서트 영화를 보러 갔었는데 사람도 너무 많고 조명도 소리도 크다 보니까 하나도 못 즐기고 20분 만에 기빨려서 집에 왔어요. 기대를 많이 하고 가셨을 텐데. 출퇴근에 버스 소리, 지하철 소리, 사람들 대화하는 소리 등등 결국 에어팟 프로 샀어요. 에어팟을 노이즈 캔슬링 모드로 해두고 아무 음악도 틀어주지 않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 일할 때도 중간중간 에어팟을 껴요. 집에서도 세탁기나 식세기 돌릴 때 에어팟을 끼고 노이즈 캔슬링을 해둡니다. 잘 때도 귀마개를 끼신다고 하네요. 제가 때때로 이어폰을 끼고 이제 출근을 하면서 음악을 안 틀고 그냥 노켓 모드만 켜놓고 멍 때리면서 갈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듭니다. 역시 뇌부자들의 대표 민감자. 네. 어쨌든 HSP의 정말 대표적인 특징이죠. 우리 오감, 그러니까 빛이라든지 소리라든지 냄새, 촉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만큼 더 빨리 피로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HSP에게는 일상 속의 모든 자극들이 다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피로감을 좀 덜면서 하루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잘하셨다. 이미 솔루션을 찾으셨다. 내가 이러이러한 자극에 민감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안다면 그거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예, 일단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잖아요. 결국에는 환경적인 부분들을 조절하셔야 되는 것들이 제일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노캔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거고, 뭐 퇴근하고 나서는 최대한 집에서는 좀 조용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잔잔한 자극이 되지 않는 음악만 틀어놓고 다른 생활 소음들은 최소화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떤 컨디션에서 가느냐가 또 중요하기도 해요. 20분 만에 기빨려서 집에 오신 분 진짜 참 안타까운데, 예를 들어서 이날 퇴근 후 간 거랑 아니면 나한테 이런 중요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냥 월차를 쓰고 집에서 하루 종일 좀 편히 쉬고 막 반신욕하고 릴렉스하고 간 상태랑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역치가 다를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극을 덜 받을까, 스트레스를 덜 받을까 보다도 내가 기본적으로 이런 자극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거에 보태서 얘기를 하자면은 가기 전에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이벤트가 끝난 후에도 내가 더 소진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약속을 잡지 않고 좀 빨리 귀가를 한다든지, 그래서 편안하게 좀 집에서 쉴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좀 리스트업을 해놓고 그것들을 시행을 하면서 컨디션 회복에 집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또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쉬실 때 정말 마음 편안히 쉬시는 거예요. 아유, 다른 사람은 뭐 이런 거 하고도 멀쩡히 또 친구도 만나고 다 하는데 난 왜 이렇게 지치지? 이게 아니라 나는 이러이러한 데서 지치는 사람이니까 요거 끝나면 쉬는 거야 라고 하고 좀 편안히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주량을 알고 술을 마셔야지 즐거운 술자리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 감각도 마찬가지로 감각량이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이 이미 역치에 다 다다랐는가, 아니면 아직은 좀 남아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가. 감각량 체크. 감각량 체크. 네, 좋네요. 네. 또 조금씩은 탈감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내가 견딜 수 있는 역치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초반에는 조금 작은 자극들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뭐 백색 소음이나 자연의 소리 같이 꽤 일관되지만 거기서 조금씩의 변화가 있는 그런 소음들부터 좀 시작을 하셔서 점점 더 이제 변화가 큰 그런 이제 소음들로 바꿔 가시면서 탈감작 시키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트레이닝을 좀 하는 거군요. 그렇죠. 두 번째 카테고리는 이 HSP 분들이 가진 과도한 공감 능력, 과잉 공감. 사람 감정만 살피다 혼자 있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 한 사람 그들의 표정과 말투를 잘 살펴보고 특히 뭔가 쎄한 느낌이 들 때는 자주 물어보는 것 같아요. 혹시 기분 나쁜 일 있어? 혹시 내가 뭐 실수한 게 있어? 라고 물어보면 아니 별거 없는데? 나 잘 있는데 왜? 이러면서 오히려 저보고 예민한 거 아니냐고 되물어봐요.
또 어떤 사연들이 있었죠? 네, 다른 사람의 감정에 너무 예민합니다. 그래서 눈치 없는 것처럼 분위기를 깨고 욕을 먹거나 눈치 빠르게 남을 챙겨주면은 제 감정을 신경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을 배척하고 혼자 있고 자발적으로 고립시키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 너무 힘드네요. 라고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요거도 대표적인 HSP 분들이 가진 특징이시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미묘한 행동, 말투, 뭐 그런 표정 변화들을 잘 캐치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프로세싱, 이걸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생각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이유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이유인가? 이런 이유인가? 하다가 부정적인 것들에 꽂혀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돌리면서 소진되시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늘상 저희가 좀 드리는 말씀인데 팩트와 생각을 좀 구분해야 되는 거, 그게 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보여지는 그대로를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머릿속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느낌에 압도당하는 거거든요. 되게 뭔가 안 좋을 것 같아. 뭔가 일어날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에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걱정할 일 아니었네? 라고 그걸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또 힘든 일이 있었어. 이렇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순간을 어떻게든 또 피하려고 하고 저번에도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거 어쩌지? 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 발짝 떨어져서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 메타인지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고요.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저는 일기 적는 것도 이럴 때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일기에서 감정 일기 적고 감정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정과 동시에 이게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떨 만한 이벤트였는지 이런 일이 있었고 난 이렇게 생각했고 이렇게 행동했어 라는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기록해 주는 것도 내가 너무 예민하다라고 할 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좀 나누면 좋을 게 나의 감정과 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나누시라. 다른 사람이 만약에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느끼는 정도는 분명히 내가 느끼는 정도랑 다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을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불안함일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타인에게 나도 모르게 투사를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뭔가 불편해해 라는 식으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이 사람 역시도 크게 느꼈다 하더라도 이건 사실 이 사람이 해결해야 될 감정이지 내가 다 해결해야 될 감정은 또 아닌 거고요. 저희의 이제 친구 채널이라 할 수 있는 정우열 선생님이 한 말인데 이제 우리 주변에 10명이 있으면 10명 중 7명은 나한테 무관심하고 2명은 이유 없이 싫어하고 1명은 이유 없이 좋아한다. 저는 여기서 포인트가 이유 없이라는 쪽에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날 싫어할 사람은 내가 뭘 해도 싫어하고요. 날 좋아할 사람은 사실 뭘 해도 좋아해요. 아까 규영이가 말한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여기저기서 많이 추천하는 노래인데 가수 장기하 씨의 그건 네 생각이고 라는 노래 있어요. 이거를 정말 한때 저도 꽂혀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나와 남의 생각을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한번 정말 내 뇌가 세뇌당할 정도로 쭉 들어보시는 거 어떤가. 정말 그건 네 생각이다 라는 마인드로 좀 뭔가 불안하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도 좀 이렇게 잘 경계를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있잖아요. 만약에 앞에 있는 사람이 별거 아니야 라고 했으면 그 말을 그대로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내 생각에 너무 꽂혀 있게 되면은 이제 발생하는 일인데 왠지 이 사람이 좀 숨기는 것 같고 지금 이 말이 괜히 나를 위해서 축소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사실 그런 답정너인 경우가 많아요. 드는 거죠. 근데 정해놨어. 이거는 내 생각일 뿐이에요. 맞아요. 저 사람의 생각은 지금 저 사람이 얘기를 한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말 못 참겠다. 이건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는 조금 더 클리어하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괜찮아? 라고 막연하게 물으면은 그만큼 또 막연한 대답이 돌아오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해소가 되는 대신에 더 막 걱정과 불안이 커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내가 지금 이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오픈을 하는 거죠. 네가 아까부터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내가 마음이 불편해 혹은 불안한데 혹시 무슨 일 있는지 말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상대방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서로 이렇게 좀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부분들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너무 좋은 팁이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부연을 하자면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 추측한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 잘못해서 그래? 이런.
것처럼 그냥 이렇게 딱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대상에게도 과잉 공감하면서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드라마 등장인물의 안타까운 서사에 과몰입해서 보면서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도 크게 영향을 받더라고요. 심지어 해피엔딩이어도 그동안의 내용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매우 벅차오르거나 들떠서 잠을 설칠 때도 있었고요. 주인공들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는 절대 드라마를 안 봐요. 그런 장면들은 무조건 스킵하거나 그 회차를 아예 걸러요. 꼭 제가 그 위기 속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마음이 좀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러실 수 있죠. 네. 전 영화를 보기 전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먼저 결말을 미리 검색하고 이어폰과 신나는 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 그냥 보면 너무 몰입해서 체력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결말을 알고 들어가면 그나마 긴장을 덜해 편합니다. 와, 최근에 영화 소방관을 최애 나의 네모네모를 들으면서 봤네요. 네모네모. 근데 이거 진짜 그 실제로 추천드리는 방법인데 하고 계시다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인간에게는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거를 보면서 내가 하는 거랑 똑같이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 뭐 밥 먹으면서 이러면서 먹이면은 사실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러고 침도 넘어가고 이런 경우들 많거든요. 네. 네. 이게 이제 마치 그 내가 대학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도 그 사람이 화를 내면 같이 화를 내는 것처럼 느끼고 그 사람이 행복하면 같이 행복한 것처럼 느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능력이 이 HSP 분들은 굉장히 또 발달해 있으시고요. 감정에 이제 적당히 이입하는 거는 필요하지만 또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하게 되면은 이게 감정적 스트레스로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조절이 필요한 거죠. 네. 또 어떤 부분들을 또 조율을 하면은 좀 더 수월하게 이 상황들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이게 굉장한 강점이라는 거 일단은 또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느낄 그 환희와 그거는 진짜 차원이 다른 걸 거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평생 못 경험해 볼 것들이에요. 그런 벅찬 감동. 애써 감동받으려고 일부러 아이맥스 큰 데 가고 웅장한 사운드 일부러 더 받으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투자하는 건데 나는 이미 받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엄청난 강점일 수 있다는 걸 꼭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즐거운 노래를 미리 듣는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조금 나의 감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장치를 조금 더 다각도로 준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촉각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뭐 인형을 좀 안고 본다든지 따뜻한 담요 같은 것들, 부드러운 촉감에 그런 것들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뭐 차 같은 것들 이렇게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따뜻하게 좀 진정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 마시면서 보신다든지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장면을 스킵하거나 그 회차를 아예 거른다라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장면을 오롯이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중요해. 라는 마음으로 뭐 중간중간 좀 스킵을 하실 수도 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콘텐츠를 즐기고 나셔서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좀 심호흡하시거나 좀 안정하시는 시간을 생각보다는 조금 길게 가져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 작품을 같이 본 사람하고 또 대화를 좀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좀 이야기를 하면서 환기를 시키고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들이 좋았는데 너는 어땠어? 하면은 뭔가 이렇게 감상을 좀 더 풍부하게 하면서도 마음을 좀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힘드시다면 이거는 그냥 영화야. 드라마야. 그리고 저 사람은 연기를 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조금 분리를 하셔서 좀 타자 객관화 시키셔서 좀 나를 지키시는 것도 때로는 방법일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속 가상 세계와 리얼리티는 다르다. 네. 라는 것들을 이제 좀 의식적으로 분리를 시키자라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예민함 때문이 아니라 예민함 덕분에라고 표현해 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자신의 예민함을 잘 알고 이미 현명하게 잘 다스리고 계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 고양이, 심지어 남의 집 고양이도 행동 표정을 보고 기분을 잘 파악하고 왜 이러는지를 잘 파악해요. 펫시터로 일할 때 처음 보는 고양이도 잘 돌봐서 평점이 높았어요. 도훈이 이제 밤비와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잘 되는 게 있나요? 그쵸. 네, 저희 개가 뭘 원하는지, 지금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네, 공감이 좀 돼요.
벨리댄스를 배운 지 4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예민한 눈썰미 덕분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다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 중에 춤도 제일 잘 추고 맞아요. 그림도 제일 잘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그러니까 음악도 제일 잘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네, 예체능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좋은 기질입니다. 부럽다. 네, 진짜 묻어난 게 이렇게 디테일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저도 운동에서 그 디테일을 놓쳤던 것들을 최근에 이제 나이 들어서 고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민감자였다면 형이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었을 텐데 운동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어도 지금 네, 잘하고. 네, 네. 마지막은 굉장히 좀 유머러스하게 승화시켜 주신 분인데요. 영화에서 잔악무도한 장면을 보고 졸도한 나. 천국의 계단 30분 타고 숙면 성공. 건강 플러스 1. 네. 유튜브에서 개판난 댓글창을 보고 속이 메스꺼워진 나. 독서와 드로잉으로 진정. 교양 플러스 1. 레벨업. 네. 갈등 상황을 보면 체하는 나. 드라마 및 연프 시정 자제. 여유 시간 플러스 1. 이거는 분명히 타고 난 거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타고 난 거예요.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타고났어? 라고 계속해서 좀 막 스스로를 탓하시거나 누굴 원망하시거나 아니면 안 되는 거 반복해서 도전하시는 거는 조금 안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한계를 인정하고 좀 적절한 도구,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말씀드렸는데 적절한 도구를 갖추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저는 어쨌든 생각이 많고 감정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거를 좀 빨리 끊어줘야 된다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유머로 승화하신 분께서는 이미 다 쓰고 계신 것 같아요. 힘들어졌을 때 이제 천국에다 30분 타면서 어쨌든 끊어주고 독서와 드로잉으로 진정시키면서 끊어주고 네, 이렇게 피아노 연주하면서 또 끊어주고 이렇게 자신의 불안과 과도한 생각들을 잘 끊어주는 사람이 결국에 저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 아직 없었다. 나는 그냥 마냥 힘들기만 했는데 지금부터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꼭 소개하고 싶은 글이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HSP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삶이 너무 힘들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HSP를 알게 된 이후로는 오히려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쏟고 뺏기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둘 찾아냈고 내 몸을 잘 쉬어주는 방법 덕분에 삶이 훨씬 여유 있어졌거든요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까 김종훈 쌤이 얘기하셨듯이 이 예민함이라는 게 절대 잘못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인정하고 끊어주고 잘 쉬어줌으로써 내가 최대한 잘 적응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